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도 통합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치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제 당무에 복귀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총선을 90여일 앞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의원이 한 위원장과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 숙고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입당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높아진 것이고 예. 그런 회동을 공개했다라는 자체가 지금 입당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상민 의원이 상당 부분 의기투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부 의기투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의기투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칼자루를 이상민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만에 하나라도 입당이 좌절되면은 실제로 국민의힘이 받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단을 이상민 의원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마지막 최종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쯤 되면 거의 심중으로는 입당을 정해놓고 어저께 그 행사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장면이 또 우리가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같이 나오는 모습 속에서 같이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에서 알다시피 이제 겉으로 사진을 같이 찍을 때와 비공개가 할 때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상당한 의견이 좁혀졌고 또 실제로 유성어를 당협에는 아마 이상민 의원을 위한 교통정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마지막 공식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은 아니다 정도만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말을 남기고 조만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입당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제 곧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정치판의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정말 하나하나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첫 주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대전, 대구 그리고 광주 수도권을 돌면서 이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또 그 지역마다 발언이 상당히 많은 그 유권자들로부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 컨벤션 효과를 한 위원장으로서는 계속 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격과 반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한 그 지역 그 순회뿐만이 아니라 중앙 정치에서 상당히 많은 난제들이 지금 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의 컨벤션 효과가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점점 줄어들 것인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방 행보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중전에서는 지금 거의 예측 가능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파격과 반전이 필요하다라고요. 아직까지는 파격과 반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확실한 컨벤션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비슷하게 평가하세요. 컨벤션 효과가 모든 매체에서 저만큼의 포커싱을 받는 연예인을 능가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고 극찬 일색이고 그런 언론이 더 만들어주는 부분도 없잖아요. 저는 있어 보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어제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행사에 갔을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수많은 카메라 또 기자들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자리가 주로 호남 분들이 많이 오고 민주당 지지자
속에서도 같이 사진 찍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인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발표,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석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보면 조금 여전히 좀 콘텐츠로서는 다른 우리 축사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좀 준비가 덜 된 듯한 뭐 그런 느낌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컨벤션 지금 우리 착시 효과를 가지는 것은 당내 행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뜨거운 100% 지지의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본선이 만들어졌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입니다. 한동훈 대 이재명 선거로 치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만 단순히 그 이미지만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치러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35%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런 인기의 이미지만 가지고 치러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정호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정책적으로 네. 또 어떤 구체적으로 인선이나 내용 인물 속에서 갖춰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비대위원 중에서도 지금 민경훈 씨 같은 경우 잘못된 검증 안 된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키스가 생겼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영입 인사들도 물론 본인이 자임했습니다만은 기대 수준만큼의 영입 인사가 되느냐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인기는 느껴지지만 이미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풀어야 할 숙제는 많거든요. 쌍특검법 대처 그리고 여권의 비윤계와의 통합, 조만간 공개가 될 공관위원 인선, 인재 영입의 면면인데 진짜 정치력은 어떤 식으로 좀 발휘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네. 게 이제 반전과 파격인데요. 쌍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제2부속실 만드는 예. 것과 관련해서 당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것이고 쌍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악법, 독소 조항을 얘기하고 거기서 그 이상의 어떤 그 단계를 지금 밟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공중전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 총선에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김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경제와 민생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제 그 선택을 했는데 사실 또 법조인 출신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반향을 남길지에 대한 그 피드백을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중간 평가에 더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뛰쳐나가서 지금 신당을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결과가 어떤 임팩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려까지도 하면서 지금 그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러한 그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부의 이제 물갈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당내 비율은 뭐 거의 안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그 물갈이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물갈이의 논리를 또 어떤 식으로 개진할 것인지 그래서 공중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인재 영입이라든지 뭐 말씀해 주신 물갈이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이제 예.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 측근들이 많이 출마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많은 그뭐 험지 출마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 그것이 혁신의 경쟁이고 바람직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친윤이냐 아니냐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마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발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당하는 사람, 성적이 안 좋아서 이번에 뭐 컷오프를 당한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성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일단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게 탈당이 아니고 분당이다. 왜냐하면 전 당 대표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개인이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면 실제로 뭐 허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10명 정도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지금으로는 부풀려진 얘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당 밖에 새로 지어지는 그 빅텐트가 네. 혹은 이준석 그 신당이 총선 전에 20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는 20석이 10석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 컷오프 된 사람, 민주당에서 네. 소위 뭐 친명계로 인하여 찍혀서 출마를 못하게 된 사람, 경선을 안 한 사람은 다른 당에 갈 수 있거든요. 경선한 사람은 다른 당에 갈 수 없습니다. 출마를 할 수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TK 영남권의 의원들도 참여하고 또 광주 전북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면 전국 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보면 그런 개연성 자체도 있기 때문에 20명이 되면 공식적인 정당으로서 넘버 3, 기호 3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뭐 기호 5번, 6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인식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조율이나 조절이 예.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과제고 또 하나는 쌍특검법만 보더라도 제가 만약 정치력이 있다라면 당에서 정치력을 가진다면 민주당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총선 이후에 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하고 똑 싱크로율 100%로 이건 악법이다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력이 들어설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한테 우리가 기대했던 건 대통령에게도 수평적으로 할 말은 하고 다른 목소리를 오히려 낼 수 있다 한동훈이.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아. 그럼 똑같으면 한동훈도 윤석열만큼 평가당한다. 그러면 말하면 중도 확장성이 결과적으로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참 여러 가지 정치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당장 내일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닥이 좀 잡혀갈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으로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과연 언제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전망하세요? 그 안에서는 본인은 조기 복귀를 원하나 지금 건강 상태가 여의치 못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럼에도 병상 정치는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조기 복귀는 안 하되 병상 정치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 국회장에서 민주당이 하는 모든 공세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중단 없이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라든지 또는 지금 그 당내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그 결을 달리하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그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또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뭘 할래도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그거 빼놓고 지금 국회장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가하는 모든 공격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라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뭐 불행 중 다행으로 말하자면 동맥 부분이 뭐 이 상처가 입더라도 그렇게 깊지 않아서 수술도 잘 된 것 같고 미움도 예. 먹고 회복은 하고 있고 목소리도 나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제 성대 같은 데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나쁜 것이 아닌 게 우선 재판이 자연스럽게 수년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내 통합과 화합을 더 목소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뭐 헬기 이송 문제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그 뒤따르는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복귀를 하고 싶더라도 2, 3일 정도, 3, 4일 정도 좀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나쁘지 않다라는 기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미 뭐 공관이나 선관위 같은 건 내부적으로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복잡한 것이 없고 뭐 9일날 본회의 할 건 하고 그렇지만 상특권 부분은 시점을 한 뭐 1월 말 2월로 해서 일정한 숙성이 되어 갖고 여당 안에서도 흔들릴 때 상당히 어떤 공천 파열음이 나올 때쯤 해서 다시 부의를 시켜서 그럴 때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급하게 돌아와야 될 이유는 없다. 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바로 일성에서 국회에 얼굴을 비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행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그 5.18 광주 민주묘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동안 이 대표의 피습 사건 파장을 고려해서 좀 속도감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행보, 창당 어떻게 행보에 좀 속도를 내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이미 창당 행보는 투트랙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이제 그걸 따로따로 하던 부분들을 이제 연이어서 이제는 실천할 때가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바로 있어서 이제 수년되지만 그게 오랫동안 수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원칙과 상식도 또한 비슷한 시점으로 다음 주 되면 일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야만 이제 정치 일정상 1월 말이나 2월 초는 창당 대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이미 상당수의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창당 준비 작업처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시화하고 있지 못한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호남이나 뭐 전라도권에서 또 수도권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 치르자라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그 이낙연 그 전 대표 측근들도 쉽게 당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목소리 이병훈 의원이나 다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만은 호남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상으로나 보여지는 것보다는 이낙연 신당의 어떤 파괴력들도 조금 있으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시간 문제인데 지금 약간의 어떤 일시 정지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저런 상황 때문에 조금 김이 빠지기는 했고 또 기본적으로 저 상황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다고 이준석 전 대표처럼 무슨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당내의 원칙과 상식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듯이 지금 당내 그러면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네.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가려져서 그렇지 정당 민주주의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많고 또 민주주의라는 포장을 통해서 소위 그 개딸 내지는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뭔가 생각이 다르거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차단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외로운 늑대에 의한 이러한 그 뭐랄까 정치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그러한 상황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고 그리고 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욕설이라든지 또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막 행동으로 보여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유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분명히 민주당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을 원래 민주당으로 지금 복귀시키는 일환으로서 지금 신당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1, 2주일 수년됐을 뿐이지 본인은 지금 창당 작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그 DJ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이 야권 통합을 좀 강조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행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어떤 그 지역주의를 뛰어넘는다든지 또 관용과 용서와 화해 예. 그런 의미의 통합의 정치의 얘기인데 아마 이제 메시지 자체로서는 이낙연 전 총리처럼 그렇게 뛰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쨌든 그 논리 자체가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또 하나의 진영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화, 다당제의 변화 또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리에 동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뭐 굳이 분당이 된다는 것이 완전히 그 탈통합이냐 저는 예.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신당 또한 또 하나의 야당이고 어떻게 그 당들끼리의 연대와 연합이 있을 수 있으면 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말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뭐 할 일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여야 내부적으로도 참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인데요. 또 다른 갈등 국면이 쌍특검법, 일단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금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9일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인가요? 그 본회의 마지막 날인 그 1월 9일에 제 의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무의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지만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강조했듯이 총선을 위한 쌍특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을 위해서 쌍특검을 지금 그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하자 한다 해갖고 1월 9일에 할 민주당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뭐라 그럽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네. 지금 검토한다라는 자체가 그거 자체가 시간을 벌어가지고 이 재표결을 2월 중에 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뜻대로 1월 9일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쌍특검뿐만 아니라 또 뭐 이태원 특별법을 예. 또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 누워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전략과 설득력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지상전보다 지금 중요한 게 공중전. 공중전이다라는 말을 애둘러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무래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쨌든 권한쟁의 그 심판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또 실제로 이제 민주당이 보는 노림수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이면 예. 이제 다시 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민주당의 기대는 오히려 다 출석하기보다는 공천에 탈락한 어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감으로써 3분의 2가 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한 20명 정도만 안 들어가도 실제로 160표, 이번에 통과된 표수가 180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160표만 돼도 실제로 보면 3분의 2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지켜보아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거라 전망하세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런 그 개연성도 있는 거죠. 뭐 투표장에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지는 여당 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야당을 예. 돕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친윤 비윤 갈등이 저렇게 표출될 수 있다. 그런 잠재태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지금 현재 뭐 말하자면 막상 그 김기현 대표부터가 사실은 반대표를 거의 행사하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또 TK 지역이 더 TK 지역이 네. 더 불안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는데 사실상 뭐 추진이 될 것 같고 특검 찬성 여론 약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검 찬성 여론을 약화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리라고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그대로 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검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건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만드는 데는 국민의힘이라든지 검찰이 시간을 오히려 벌어주고 또 이렇게 특검을 요즘에 통과시키게끔 빌미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특검을 실시하게 되면 거의 국가 예산이 10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특검을 통해서 망신을 주려 하는가? 총선이라는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다수가 이거를 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쌍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모른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저도 일부 동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왜 여론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론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돌릴 것인가, 그 여론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려면은 이 제2부속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진정성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또 실제로 주가 조작이라는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그 특검을 실시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한다면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더 많이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끝으로 한 말씀 역시 덧붙여 주시죠. 예, 뭐 제2부속실 뭐 할 수 있죠.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특별감찰관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러기 전에 김건희 여사가 정치적 행보라든지 또 대통령과 함께 가려면 지난 대선 동안에 앞에 나서지 않겠다는 예. 부분이 왜 바뀌어졌는가부터 해명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정확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하겠다, 뭐 송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수순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김용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